가치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27일 표결을 사흘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거친 말들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깡패에 이어 어제는 사법사냥, 오랑캐랑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회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일부터 국회를 열자는 야당을 향해서 여당은 또 이재명 방탄 국회냐며 6일 개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29개 주에 겨울 폭풍이 강타해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정전과 휴교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 사태로 인해 한인 등산객 3명이 숨졌고 6천만 명이 겨울 폭풍 영향권 안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헌정사 최초로 진행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혐의입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다시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되는데 재적의원 가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이 부결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큽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6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면의 세계꽃 식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식물원이 문을 닫은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 온실 등 9개 동 면적 만여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12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허창수 회장의 후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임기 6개월의 정치인 출신 회장 직무대행이 정경련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관심입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급격히 쇠퇴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김병준 사회복지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했습니다. 추대와 동시에 정치적 경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은 일각의 평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과거에 어떤 유착고리가 있어서 그렇게 큰 고생을 했다면 그런 고리를 끈차고 왔지. 김 직무대행 스스로도 전경련의 주인은 기업인이라며 본인의 임기를 차기 회장 선출 시점인 6개월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조직 쇄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을 국제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경련판 버핏과의 점심식사, 경제인 명예의 전당사업, 대중소기업 소통과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경련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 직무대행.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정부가 양대 노총 소속 노조에 몰아주던 지원금의 절반을 탈정치를 선언한 MG노조와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계장부 표지와 내지 한 장만 사진 찍어 제출하란 정부 요구를 거부한 노조 명단입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들인데 전체의 63%인 207곳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되고 근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들에 대해선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대신 탈정치와 회계 투명을 내걸고 출범한 MG노조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MG노조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신규 조직에 지원금의 절반인 2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노조 간부 교육, 국제 교류 사업에는 지원금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의 지인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본 계약과 별도의 특혜 조항이 추가된 숨겨진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준공돼 영업 시작을 앞둔 분당 정자동의 한 호텔. 2015년 11월 정진상 전 실장의 지인이 실질 운영자로 파악된 A업체가 시행사입니다. 성남시 소유 땅을 30년 동안 빌려 호텔을 세우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첫 계약 2년 뒤 보충 계약서가 새로 작성돼 특혜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계약서엔 호텔을 3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보충 계약에선 호텔 건물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건물을 담보로 하는 담보신탁이 가능한지 성남시를 통해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부 계약이 끝나기 전 소유권이 바뀌는 건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운영하기로 했던 계약을 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이득을 보겠다는 A사 측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담보신탁이 가능한지 알아본 것이라며 행안부 회신을 받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성남시가 호텔 시행사와 맺은 추가 계약을 통해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시행사와 어떤 계약을 추가로 맺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예. 3대 특혜 의혹. 첫 번째는 뭐냐면은 2015년에 이것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은 일반 재산은 일반 입찰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부분 그 이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했다는 말이죠. 예. 나아가서 계약 체결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연 녹지인데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했는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 나아가 오늘 이번에 단독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실상 이 개발업자가 이 호텔을 매각해서 가운데 이익을 얻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새로 제기된 단독으로 보도된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해당 계약서에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직접 서명한 네.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결제를 하는 건 시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특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해서 수의 계약 체결했다는 게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저리로 대출을 일으켰다. 저리로 함부로 대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이 이자율을 책정했다는 것이고 지금 짚어주신 담보신탁. 그러니까 이제 특혜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게 제3자한테 호텔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이득을 남기고 이걸 제3자한테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데 담보신탁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담보신탁은 대출을 일으킬 때 채권자에게 먼저 일단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채무자가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어떤 공개 입찰이든 정부 이 지자체 소유의 부지에 호텔을 세우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별도로 제3자가 이런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공공 그 구규물에 따른 자산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행안부의 회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업체에서 결과적으로는 담보신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혜로 물론 검찰이 들여다볼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끝까지 특혜라는 어떤 결론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방금 장 변호사께서는 이게 이제 특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특혜가 맞습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 특혜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금 의혹 단계인 것이고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공유재산 특히 그중에 이제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계약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그 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만큼 행정재산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정 자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 부분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고 판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아가 그 잡월드라고 하는 곳 옆에여서 원래는 그것이 이제 유휴지로 자연 녹지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면서 호텔 허가했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특혜란 것이죠. 나아가서 투자했는 돈을 회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약을 변경을 통해서 그 내용이 바로 그 제3자에 대한 특혜성 혜택이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이제 계약이 체결된지 여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현미경적 관찰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녹지에서 상업 용도로 이제 옮기는 게 뭐 한 5단계인가 6단계인가 올린다고 그래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백현동 이 절벽 아파트, 옹벽 아파트하고 비슷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연 녹지 지역인데 이게 준 그 주거 지역으로 해서 4단계 이상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1,000억이 넘는다라는 그런 지금 걸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거의 비슷한 그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권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한 최종 권한이 바로 성남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 특혜를 제공하고 뒷돈 거래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제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이 이제 쌍방울그룹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만 모두 100건. 총 5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양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회장 2명입니다. 그런데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횡령, 그리고 뭐 자금 은닉 등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 자체가 많아서 기록도 많다. 이게 한 건이 꼭 500쪽은 아니지만 대략 500쪽이거든요. 그렇다면 다 합치면 5만 쪽인데 어제 공판준비기일이 첫 회 열렸습니다. 사실상 진행되질 못했는데 검찰이 기록 열람을 변호인 측에 허락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금고지기, 이 재경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록이 먼저 피고인 측에 넘어가면 이게 또 수사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라는 혐의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판 준비기일이 다음 한 차례 더 열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드러난 이야기 중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직 통일부 관료를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직에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 이 부지사는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관여한 게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로 그 쌍방울 측 그 진술과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질도 두 차례를 했습니다. 결국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진행했던 사업과 쌍방울 진행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나온 얘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울 계열사에서 사회이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 분이 그 지난 정권의 이제 통일부 전직 차관이었고 그 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바로 이 분을 추천하는 사람이 이화영 지사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 공방은 아마 이미 그 검찰에서 대질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양자의 평행선을 얻었지만 그 서로 진술이 다를 때는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로 나왔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회이사를 누가 추천했는가와 관련해서도 만약 이 사실이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까지 그 견제해오던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에 관한 그 진실 공방의 안개가 서서히 거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김성태 전 회장은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건설업자를 통해서도 연결이 됐다라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전화통화 관련해서 진실 공방 여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건설업자를 통해서 좀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저는 김성태 씨가 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굉장히 전화통화 관련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 한 번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한 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날짜까지 특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으로 저녁 8시까지 재판을 받은 날입니다. 전화를 할 계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모 건설업자를 통해서 한 3차례 정도 추가로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경유해서 뭔가 이렇게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의 시선대로 유착관계가 김성태와 이 대표 사이에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 정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유착과 공모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까? 3-4차례 정도의 불과한 전화를 할 거야? 아니면 직접 전화 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그걸 제시하던가 하면 좀 더 본인이 정말 대납을 했다거나 이런 사실관계에 부합할 텐데 최소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통신기록 조회는 뭐 몇 개월 안 되니까 그걸 제출할 수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이 술자리에서 뭐 바꿔줘서 통화한 기억은 뭐 있는 것 같다. 처음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정치부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대표였습니다.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중진 정치인이 내가 지금 기자들과 뭐 식사 자리를 하고 있으니 한번 전화 통화 좀 해보시죠. 이런 맥락이었는데 정치인들에겐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혼미하다고 해서 이걸 거짓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래도 이제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사업을 했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가 여러 가지 행정부지사와 다른 부지사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북한 신설하면서 북한과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기 때문에 이 어떤 수사의 칼날 또한 한마디로 뇌물 내지 제3자 뇌물로서의 합계 98억 정도 되는 그의 최종 수사의 정점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수원지방검찰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1,200촉가량을 비행해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4개의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팔사형 비행 궤도를 1,200초가량 비행해 명중시켰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어 발사 훈련을 통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했으며 전략 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 확장 억제 운용 수단 연습 DSC-TTX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월 임시국회를 언제부터 여느냐인데요. 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은 6일을 각각 고집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과 6일이면 단 5일의 차이인데 여야가 신경전을 이렇게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5일에 이 대표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큽니다. 그러면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자동적으로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가 회기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최대한 빨리 열려고 하고 여당은 반대로 개회일을 늦추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에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영장이 재청구돼도 국회에 동의가 없으면 이 대표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즉,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기간입니다. 이 대표를 물새 틈 없이 엄호하기 위해서 3.1절 국경일부터 국회를 열려고 하냐는 게 여당의 비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6일부터 국회를 열자는 국민의힘 주장이 관철돼서 1일부터 5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기간인데요. 이 5일 동안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이 대표로서는 이 절차를 꼼짝없이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야 할 관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 대표는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견장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회견이 시작되자 상기된 얼굴로 70분 동안 윤 대통령과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깡패라고 하더니 비난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불체포 특권도 당대표직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여권이 원하는 이재명의 수갑찬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여당은 과거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수갑 채우는 건 좋아도 차는 건 별로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드시 청와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척 채워가지고 교도소로 보내고.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도 하고 싶은 말은 법원에서 하라고 비판했고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검찰은 정상적 법 집행을 조폭, 오랑캐로 표현한 것은 수사팀을 모멸하고 형사 사법 시스템을 조롱한 것이라고 유감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이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사이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그리고 이 토착비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검찰비리입니다. 검찰비리. 자,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해서 이제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자, 뭐 어제는 사법사냥, 오랑캐, 뭐 이런 수위 높은 발언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었을 텐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나 이재명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그래서 정적 사냥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야당 대표와 야당 전직 후보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흔히 하는 대선 자금,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항용이라고 하면 간혹 있어 왔죠. 예를 들어 DJ 비자금, 김대중 비자금 문제, 이해창 총재의 뭐 차떼기 의혹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다 넘어갔어요. 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야당 대표가 야당 후보였기 때문에 여당이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왜 조사하느냐는 이런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 정적 이야기를 수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런 건 당이 관여됐기 때문에 당과 후보가 이 대목은 근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 건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수사 대상이라는 게 이런 건데 알아야 된다. 이게 나온 대로 출발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검찰은 대장동의 민간인 사기단만 조사를 하고 이재명 시장의 척거린 정진상, 김용은 손도 못 대고 있었다가 한쪽만 조사했던 거죠.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 조사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이 맞죠.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달라졌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은 나중에 제가 법정에 가서 따질 문제다. 진짜 토착 비리인지 아주 머리 좋은 법률을 해박한 사람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을 형성해서 빠져나간 건지 수백억을 먹으려다가 아니면 말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법정에서 따지는 문제다. 다만 정적 제거용 수사라는 것은 출발 지점이나 과정을 살펴보면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사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거든요. 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뭐 깡패 발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남용을 하게 되면 그건 검사가 아니라 깡패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가 소위 수사권을 남용하고 장난을 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적 제거 또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단일 사건에 대해서 60여 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이 되고 275회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피의 사실이 공포가 됐어요. 근데 그 피의 사실 내용이 보면 그런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았을 거다. 정진상, 김용이랑 해가지고 저수지 만들었을 거다. 이건 예를 들면 이번 구속영장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배임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내내 그 사실이 검찰로 나와서 유죄인 것처럼 추정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지금 기소 내용에 기소가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이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거기다가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매우 부실하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결되면 다시 영장을 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계속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신뢰성을 좀 찾아보세요. 곽상도 전 의원 50억이 퇴직금이 돼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법적 신뢰를 검찰의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다고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오히려 제가 볼 때 훨씬 더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더 올바르게 방법을 세운 다음에 남들을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냈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당과 한동훈 장관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정치 탄압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것이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뭐 아까 신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동훈 장관도 뭐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되는 이야기다,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억울하면 검찰이 그렇게 편파 수사를 했다면 차라리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 앞에 가서 법원 앞에 가서 법원에 가서 받아보지 그러냐. 그럼 당당할 텐데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완전히 지금 폭압의 시대에 저를 보고 그 모든 행위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0% 구속되고 구속되면 끝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구치소에 같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대기하는 모습이겠죠. 수갑찬 모습을 이 정부가 보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바닥에 깔린 생각은 법원도 마찬가지일 거다. 판사도 검찰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것, 유죄 쪽으로 만약에 나오면 이것도 못 믿는 그런 심리 상태 아닌가. 못 믿으려고 하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죠.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가게 되면 본인이 100% 구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뭐 그건 아직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판사에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소위 인신을 구속할 만한 내용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그냥 적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를 통해서 소위 국회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체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떤 결정을 한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율투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본회의에 오늘 보고가 되겠죠. 그럼 27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자율투표를 결정했으니까 그때 투표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매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절차를 뺄 수가 없어요. 이 절차를 빼고 그냥 본인이 혼자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절차를 밟은 다음에요. 가결이 되면 영장실질심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부결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부결이 되면 검찰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불구속으로 수사할 건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이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 본인이 뭐라고 법률적 절차를 뛰어넘어서 판사에게 가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당신 뭐 무죄면 나가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정치적인 언어니까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런 법률적 절차를 갖다가 예를 들면 뛰어넘어서 본인이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전 그래서 계속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매우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발 이래는 선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부결됐을 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만 하면 돼요. 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지 전 그게 더 기이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는 좀 별도로 국회의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나는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본회의에 안 올려도 된다. 본인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투표를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게 되게 되면 그런 예. 절차들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미리 결정해야겠죠. 과거에 권성동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37일 동안 질질 끌었던 거예요. 왜 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자기는 무죄이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고 본인도 지금 나중에 무죄가 됐긴 했잖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37일 동안 계속 미뤄왔다가 여론의 압박을 받고 난 다음에 당내에서도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37일 만에 본인이 직접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총회에 모여서 의원들이 자율투표라고 하는 결정 과정을 거쳐서 27일 날 본회의에서 보자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본인이 간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27일 날 본회의에서 투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판단, 결단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그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재재해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부결이죠? 그거 아직은 뭐 이렇게 꼭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보여지네요. 꽤 고민 중인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은 의원들이.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근데-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니까 요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요런 그룹이 하나 있고. 결단이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부결이 된다면 그 부결 이후에 이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방안, 자, 이 방안들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설훈 의원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부결시키다라는 이야기만 공개됐었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뒤에가 하나 더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행동하실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뒷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똘똘 모아서 부결시켜 줄게요. 비명계도. 그런데 그 이후에는 대표가 알아서 이게 무기학이 있는 건지 적어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정확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다만 이런 생각, 이런 뭐 부결 이후에 이 대표가 결단론,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당대표 사퇴론이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현재 입장이나 말을 들어보면 자진 사퇴는 안 할 게 분명해 보여요. 제 눈에는. 이렇게 남는 것은 나중에라도 결국은 뭐 총선이 내년 총선을 두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또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을 못 치르겠다는 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결국은 내려놓되 지금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뭐 수렴 청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변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봐서 자진 사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굉장한 당의 원로고 또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자, 부결로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르다. 자, 이런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당의 결정과 좀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권고문도 그렇고 이게 당의 원로들이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듯한 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분들이 뭐 정치적인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고언, 또 충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반대로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과정에서 검찰의 어떤 무도한 수사 방식, 남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저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말씀을 제외하더라도 조홍천 이런 분들이 계속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과거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반발표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양치기 소년이 계속 늑대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늑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단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또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검찰 리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활로를 위한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돼서 이 사건을 놓는다는 느낌들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어떤 일종의 정계 개편인 거죠. 예를 들면 정계 개편을 좀 해쳐 보여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기존의 기득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을 고리로 해서 해쳐 모여 방식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기득권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 어떤 로드맵 속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최근의 이런 어떤 리스크 문제와로만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저희가 앞으로 많은 부분 좀 토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미스터트롯 시즌2에 남아있는 인원은 딱 16명. 이제부터 미스터트롯 시즌2 탑10 결정전 1대1 라이벌 매치 4차전 경연을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눈길이 나를 두고 어디로 갔어. 그리움 품에 안고 가시오. 안녕이라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를 시작합니다. 내가 결승 갈게. 이길 생각 꿈도 꾸지 마. 예, 보신 것처럼 어제 미스터트롯2에서는 준결승을 향한 관문인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네, 객성을 메운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서 최고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준결승을 향한 이제 관문 앞에서 이 극세사 보이스 안성훈과 정통 트롯 최강자 진혜성의 10년지기 우정의 라이벌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찾지를 말고 보는 인연 받지 마세요. 내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작이며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주세요. 예, 이 트롯 최강자들은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 무대였다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의 무대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성훈 씨 지난번에는 그 대장전에서 최하점을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맞아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무대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성훈 씨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저는 잠깐 아침에 지금 보는데도 이렇게 울컥한지 안성훈 씨가 그 뽕드림 팀에서 이제 탈락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 혼수 상태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만든 알고 보니 혼수 상태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객석에 있었던 그 마스터분들께서 안성훈이 과연 그 안성훈이 맞느냐, 안성훈이 안성훈했다 그런 극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학부가 배출한 두 명의 떠오르는 스타죠. 박지현, 윤준협의 초특급 비주얼 강자들의 라이벌 매치도 성사가 됐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 청춘이 못 가게
둥따리 둥땅 둥따리 둥땅 허문 모야 내 청춘이 못하게 여섯 줄을 통려라 오곡잎 떨어진 밝은 밤에 너하고 나하고 이 밤이 못하게 붙잡아보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인데 주다가 시간 가네 맞추고 맞춰도 안 되면 도대체 어쩌라고 티키타카 한 걸음 두 걸음 맞춰갈 길은 사람 기다려요 두 사람의 대결이 이제 성사되자마자 뭐 마스터석에서는 뭐 비극이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탄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심을 사로잡는 대사님들의 대결 어떻게 보셨나요? 참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이룰 수 없다 다들 같은 말씀이실 거예요. 근데 박지원 씨는 워낙 항상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고 윤준엽 씨는 또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좀 트렌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박지원 씨의 그 검은 고야는 뚱따리 뚱땅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마스터가 이제 밤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어제 이제 밤이 이제 1시 넘어서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계속 뚱따리 뚱땅만 생각나가지고 그 정도로 스타성 있고 끼가 넘치는 두 분의 무대를 본 것만 해도 굉장한 아주 큰 수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본선 2차전에서 1대1 데스매치에서는 박성원 군과 송도현 군의 꼬마 대첩이 펼쳐졌었죠. 자, 그런데 어제 두 사람의 리벤지 매치가 다시 성사가 됐습니다. 무대를 먼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 오늘도 집으로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잘 가. 피에 젖은 큰 강산이 한 맺혀 오는데 홀다가 지친 날이 몇 해였던가 저녁 달도 홀로 지는 이국 하늘에 세워라 너는 어찌 돌아도 오지 않느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도장도 없네. 자, 지난번에 데스매치에서 이제 박성원 군이 이 송도현 군한테 졌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 라이벌 매치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박성원 군이 들고 나온 노래가 이제 그 송가인 씨의 노래, 송가인 씨의 노래를 들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송가인 씨 노래를 예전에 불러가지고 한번 이긴 적이 있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어제 부분에서는 좀 어떤 게 좀 주목이 됐을까요? 사실상 박성원 군이 이제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둘의 그런 이렇게 대결을 앞두면서 뭐 잘 가겠다고 말해요. 지난번에 내 이름 아시죠랑 망부석 노래를 이제 곁들여서 이제 포부를 말하는 장면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수준 자체도 굉장히 대단했고 그 박성원 군은 그냥 어른들이랑 뭐 어른이라고 봐도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감정 표현이나 어떤 면에서나 그리고 송도현 군은 참 재밌는 게 요즘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박지원 씨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송도현이 나오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실력도 좋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잘 꺾을 수 있지?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마스터 중 한 분이 이제 그 송도현 군 보고
네. 현철 씨 같다 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팬들 사이에서는 리틀 진혜성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송도현 군이 정말 3년 내내 방구석 연습생으로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노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3년 동안에 했던 모습도 이렇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거랑 또 요번에 요 몇 개월 동안에 또 형들의 그 장점을 쏙쏙쏙쏙 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라이벌 매치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밤이 아니었나 싶은데 1대1 데스매치와 메들리 팀미션의 진으로 뽑힌 트롯 밀크남 최수호와 성악 황태자에서 트롯 황태자로 거듭나고 있는 길병민의 대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입이 없어 말 못할까 죄가 커서 말 못할 뿐 애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일은 어머니 대천이 맡은 그 시절로 세월아 멍이 돌려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새벽 목을 조기며 살아가리 여인아 여인아 나의 여인 내가 네, 국악 트롯과 성악과 트롯의 이제 조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 모두 다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는 일단은 국악 트롯을 부르는 최수호 씨가 먼저 승리를 찾아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길병민 씨가 워낙 성악에서는 대단하지만 아직 트롯에서는 병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력을 쌓다 보면 정말 놀라운 정말 트롯 대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수호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라서 그 한국에 대한 그런 정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이름 어머니라는 노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길병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점수가 좀 너무 좀 낮게 나와서 네. 잘못하면 탈락할 위기까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응원을 했는데 네. 이게 아마 마스터들이 이게 경계선에서 워낙 이게 또 트롯 아무리 서로 이게 하이브리드고 아무리 장르를 넘나든다고 하더라도 길병민 씨의 그 목소리 자체가 워낙 원석이고 보석 같지만 아직도 성악을 생각나게 하고 아직도 어쩌면 뮤지컬 무대 같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소리 자체는 정말 표 끊고 가고 싶을 정도로 콘서트 하면 저희 콘서트에 꼭 와주시기를 혹시 떨어지시더라도 붙으면 더 좋지만 떨어지시더라도 콘서트에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앵커 출신인 김용필 씨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이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용필 씨도 어제 굉장히 이제 색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동안 그 말뚝박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서서 부르다가 어제는 이렇게 무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객의 호응도 약간 유도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자, 그런 변화된 모습이 좀 어떻게 플러스가 됐을까요? 일단 우리 용필이 오빠는 비주얼부터 정말 탁월하고 또 어머님들의 대통령이라는 또 별명이 그 사이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곡의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옥경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 어제 그때 팬들 반응 보니까 무슨 드라마 도깨비 아시죠? 그쵸. 도깨비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장 어린 황민호 군. 어제 진짜 저는 끝까지 보셨나요? 끝까지 봤죠. 새벽 1시까지. 끝까지 봤는데. 새벽 1시인데 시청률이 18.6%더라고요. 어제 21.9%로 지금 가장 좋은 시청률을 냈는데요.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대단하고 황민호 군의 그 무대 자체도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계속 이제 보다가 잠이 좀 이렇게 살짝 들려고 하고 있는데 황민호 군 나오는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잠이 확 깨가지고
거의 끝나고 나서 한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냥 아침 새벽마다 시그널송으로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 국민의 시그널송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주 이제 준결승 진출 자리를 가려질 텐데 온라인 응원 투표도 굉장히 혼전 양상이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훈 씨가 지금 3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2위가 이제 김용필 씨 다시 올라왔고요. 나상도 씨의 그 아주 그 맹활약이 지금 대단한데 3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6위에 송민준 씨가 새롭게 오른 것이 지난번에 대장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이제 미스터 트로트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폭풍이 미 북서부를 강타해 지역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에 비행기가 결항되고 정전과 휴교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을 무릅쓰고 차고를 나선 승용차 한 대. He's not. Yeah, he's not gonna make it. 아니나 다를까 경사지고 얼어붙은 눈길에서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대형 트럭의 제동 장치도 있으나 마나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를 경찰관이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도로에 나선 승용차 바퀴는 헛돌기만 합니다.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덮친 미국 북서부의 모습입니다.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 미네소타 등 29개 주 6,500만 명 주민의 외출 자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To stay home and bunker there if you can. It's not worth the risk to yourself.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등의 학교는 대규모 휴교에 들어갔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1,3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선 강풍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14만 가구와 사업체가 전기 없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선 산행에 나선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미 기상청은 마른 눈이 이어지면서 30년 만에 최대 60cm 이상 적설량을 예보했고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전남 화순에 있는 저수지 동복호에 물이 마르면서 화순의 4대 적벽이 모습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물이 빠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화순의 4대 적벽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현장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동복호에 숨어있던 보산 적벽과 그 뒤로 보이는 커다란 노루목 적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진은 평상시 저수지에 물이 차 있을 때 촬영한 노루목 적벽의 모습인데요. 물이 빠지자 노루목 적벽의 크고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복호 상류에 있는 창랑 적벽과 무렴 적벽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적벽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기무사화 때 동복으로 유배당한 최산도 선생이 이곳의 절경을 보고 중국 장강에 있는 적벽을 빗대서 지은 이름입니다. 네, 실제로 사진으로 보니 화려한 모습에 감탄할 만한데요. 그런데 물이 마르면서 기암 절벽이 드러나는 모습을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댐 건설 이후에 물에 잠겨 있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가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동복댐 주변을 살펴보면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동복댐 저수율이 22%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봄에도 계속 가뭄이 이어질 경우 광주 시민들의 식수원인 동복댐은 6월 초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부 지역에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8도, 대전 11도, 부산 14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꺾이면 먼지가 늘 말썽이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가 뒤엉켜 출근길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최고 15cm가량으로 많은 눈이 집중을 하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도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